비릿한 피냄새가 콧속을 찌르는 순간 김민우는 숨을 멈추고 창호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던 자신의 호기심을 저주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최대감 댁의 후원은 마치 죽은 자들의 무덤처럼 고요했고 보름달이 내뿜는 서늘한 은빛만이 그 정막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달빛 아래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사내는 관복을 입고 있었으나 그 옷차림은 기이하게도 흙투성이었고 곳곳이 찢겨나간 채 검붉은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민우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은 이유는 사내의 옷차림 때문이 아니었다. 사내가 천천히 몸을 돌려 민우가 숨죽이고 있는 사랑채 별당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을 때 민우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찢어질 듯 확장되었다. 사내의 양어깨 위에는 을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으니 잘려나간 목의 단면에서는 검붉은 피가 꿀렁거리며 솟구쳐 올라 하얀 깃을 적시고 있었고 그 잘린 목 구멍 깊은 곳에서 그르륵거리는 짐승의 숨소리 같은 것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으며 이승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원귀의 모습이었다. 민우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으나 덜덜 떨리는 무릎을 억지로 지탱하며 문틀을 부여잡았는데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 쿵쾅거려 그 소리가 저목 없는 귀신에게 들릴까 두려워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귀신은 느릿하면서도 정확한 걸음으로 정원 한가운데 심어진 늙은 배롱나무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는데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질척거리는 소리가 났으나 땅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지 않았다. 민우는 자신이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라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으나 문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의 차가운 냉기와 코끝을 맴도는 역겨운 혈향은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귀신은 맹목적인 집착을 보이며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젓고 있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혹은 잃어버린 자신의 머리를 찾는 듯한 처절한 몸짓이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불어온 돌풍이 사랑채의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그 소리에 반응한 귀신이 파고 민우가 있는 쪽으로 몸을 틀었다. 어깨 위로 솟구친 붉은 근육 덩어리와 하얀 뼈의 단면이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찰나의 순간 민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며 뒤로 기어 물러났지만 뒤는 차가운 벽뿐이었고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것이 한양에 올라와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최대감의 집에 발을 들인 첫날 밤에 벌어진 참극이었다. 민우가 이 저택에 들어오게 된 것은 불과 반나절 전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한양 도성을 붉게 물들이던 시각이었다. 몰락한 남인 가문의 자제로서 오로지 글공부 하나만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민우는 이번 과거 시험에 사활을 걸고 상경하였는데 부친의 옛 인연을 믿고 염치 불구하고 찾아온 곳이 바로 지금의 최대감 댁이었다. 소술대문 앞에 섰을 때 민우를 압도했던 것은 저택의 웅장한 규모뿐만이 아니라 집 전체를 감싸고 있는 형용할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었다. 대문을 지키던 늙은 하인은 민우의 낡은 각과 해진 도포 자락을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눈빛을 보였으나 민우가 내밀어 보인 부친의 서찰을 보고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안내했었다. 마당에 들어선 순간 민우는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를 느꼈는데 정원수들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지나다니는 하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생기를 잃은 채 바닥만 응시하며 걷고 있어 마치 거대한 무덤 속을 거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민우는 자신의 예민함 탓이라 여기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랑채에서 최대감을 마주했을 때 그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고 말았다. 사랑채의 주인인 최대감은 당대 조정을 주무르는 실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눈만 눈과 창백한 안색을 하고 있었다. 그는 민우의 부친에 대한 안부를 묻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대답하며
시종일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불안 증세를 보였는데 찻잔을 쥐고 있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네가 묵을 방은 별당에 마련해 두었네. 허나 명심하게 이 집에는 밤마다 사나운 들짐승들이 내려와 돌아다니곤 하니 해가 지면 절대로 방 밖으로 나오지 말게.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내다보지 말고 쥐 죽은 듯 잠만 자야 할 것이야. 최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으며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고를 넘어선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민우는 그저 고개를 조아리며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도성 한복판에 위치한 대감댁에 무슨 들짐승이 출몰한다는 것인지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물러가라는 손짓에 민우가 방을 나서려 하자 최대감은 갑자기 민우의 소매를 움켜쥐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속삭였다. 자네도 머리가 무거운가 아니지. 자네는 아직 붙어 있구만. 다행이야. 아주 다행이야. 그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에 민우는 소름이 돋아 황급히 인사를 올리고 도망치듯 별당으로 물러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최대감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던 민우는 밖에서 들려오던 질척거리는 발소리가 어느새 자신의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장이 되는 듯했다. 문풍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승의 존재와 대치하고 있다는 공포감은 민우의 이성을 마비시켰는데 문 밖에서는 그르륵거리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고 이내 무언가가 문을 쓱 하고 훑어내리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마치 축축하고 미끈거리는 고깃덩어리가 종이를 문지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참으며 방구석에 있는 촛대라도 집어들려고 손을 뻗었으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촛대를 잡기는커녕 바닥을 긁는 소리만 내고 말았다. 그 작은 소음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문 밖의 존재는 거칠게 문고리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다. 덜컹덜컹 덜컹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졌고 민우는 이 얇은 문짝이 부서지면 자신의 목 또한 저 귀신처럼 잘려나갈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고 연부를 외우듯 부친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영겁과도 같았던 문고리의 흔들림이 멈추고 다시금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다. 민우는 감았던 눈을 뜨지 못한 채 귀를 곤두세웠는데 멀어지는 발소리 대신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새벽이 온 것이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여명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민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엎어져 기절하듯 잠시 정신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밖에서는 하인들이 마당을 쓰는 빚을 소리가 들려왔다. 민우는 뻐근한 몸을 일으켜 앉으며 지난밤의 일이 꿈이었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방문을 열고 나간 순간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자신이 묵고 있는 별당 앞 덴마루 끝자락에 그리고 지난밤 귀신이 서 있던 배롱나무 아래 흙바닥에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마당을 쓸고 있는 하인이 그 핏자국을 보고도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마치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인 양 익숙한 손놀림으로 물걸레질을 하여 핏자국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인을 불러 세웠다. 이복의 저 핏자국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하인은 흠칫 놀라며 작업을 멈추더니 주위를 살피고는 민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비님 못 본 척 하십시오. 이 집안일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이 목숨을 부지하는 길입니다. 하인의 눈동자에는 깊은 공포와 체념이 서려 있었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으려는 듯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홀로 남겨진 민우는 깨끗이 닦여나간 마루를 내려다보며 이 저택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 속에 자신이 발을 들였음을 직감했다. 최대감의 광기, 어린 경고, 목 없는 귀신의 출몰,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는 하인들의 침묵.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과 피비린내 나는 과거가 얽혀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민우는 짐을 싸서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으나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았고 갈 곳 또한 마땅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간밤에 보았던 그 목없는 귀신의 절박한 몸짓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발길을 붙잡았다. 그 귀신은 분명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다. 그것은 원한일까? 아니면 남겨진 자들에게 전하는 경고일까? 그날 오후 민우는 최대감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사랑채를 찾았다. 방 안에서는 향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잡기를 쫓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체 썩는 냄새를 감추기 위한 것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독했다. 최대감은 어제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으로 병풍 뒤에 앉아 있었는데 민우가 들어오자 신경질적으로 부채를 접으며 물었다. 간밤에 잘 잤느냐? 별일 없었겠지. 그의 질문은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민우가 무언가를 목격했는지 떠보는 신문에 가까웠다. 민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태연한 척 대답했다. 예, 대감마님. 여독이 심하여 세상 모르고 잤습니다. 그제야 최대감의 표정이 조금 풀어지는 듯 했으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민우의 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래, 그래야지. 사람은 잠을 잘 자야 해. 깨어있으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이니까 말이야. 최대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민우는 보았다. 최대감의 소매 끝자락에 묻어있는 미처 지우지 못한 검붉은 얼룩을. 그것은 오늘 아침 금마루에서 보았던 그 핏자국과 동일한 색깔이었다. 민우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사랑채를 물러나왔다. 마당으로 나오자 7월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민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집안의 주인인 최대감조차 그 귀신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어쩌면 그 귀신을 만들어낸 장본인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론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목이 없어 슬픈 장군 칼을 찾아 헤매내 다리 차면 돌아와 잃은 머리 찾으리.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실려오는 그 섬뜩한 가사는 민우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도성 아이들 사이에서 불리는 이 노래가 단순히 떠도는 괴담이 아니라 바로 이 집안의 비밀을 노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민우는 자신이 묵고 있는 별당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나 해는 속절없이 저물어가고 있었고 7월의 긴 해가 꼬리를 감추면 다시금 공포의 밤이 찾아올 터였다. 저녁상을 들고 온 어린 계집종이 밥상을 내려놓으며 힐끔 민우의 눈치를 살폈다. 민우는 밥숟가락을 드는 대신 계집종에게 물었다. 너는 이 집에서 오래 일했느냐? 계집종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으나 민우는 포기하지 않고 물었다. 어젯밤에 내가 본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목 없는 사람 말이니라. 계집종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밥상을 엎을 뻔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모기만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비님 제발 입을 다무세요. 강수 나으리 얘기를 입에 올렸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갑니다. 강수,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민우가 그 이름에 대해 더 물으려 입을 떼기도 전에 밖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들려왔고 계집종은 황급히 방문을 열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방 안에 홀로 남은 민우는 강수라는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이름만으로도 하인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존재. 그리고 목이 잘려 구천을 떠도는 원기. 이제 민우는 선택해야만 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이 핏빛 비밀을 파헤칠 것인가. 창밖에는 벌써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의 심지를 돋우며 다가올 밤을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오늘 밤 찾아올 공포는 어젯밤의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 밤은 첫날 밤보다 더 깊고 끈적한 어둠을 몰고 왔는데 그것은 마치 저택 전체가 거대한 먹물독에 잠긴 듯 숨막히는 적막이었다. 김민우는 방 안에 켜둔 호롱불이 심지를 태우며 타닥거리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일렁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껴야 했다. 민우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것은 비단 목없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으니 밤바람을 타고 문틈으로 스며들어오는 기이한 울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했고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곡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애간장을 서늘하게 녹여내는 소리였다. 으흐흑, 으흐흑,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소리는 분명 사랑채 너머 안채 깊숙한 곳, 혹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폐쇄된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듯 했는데 민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으나 그 처량한 소리는 이불 속까지 파고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소리가 어젯밤 목격한 그 끔찍한 형상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직감했고 이 거대한 저택이 품고 있는 원한의 깊이가 자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고 어둡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날이 밝자마자 민우는 판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섰는데 밤새 시달린 탓에 다리는 후들거렸고 머릿속은 안개 낀 듯 몽롱했다.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저택 안을 감도는 음산한 기운은 햇살로도 몰아낼 수 없는 완고한 것이었다. 민우는 세수를 하기 위해 우물가로 향하다가 어제 저녁 자신에게 경고를 남기고 도망쳤던 어린 계집종이 수건을 들고 종종걸음으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민우가 급히 다가가 이보게 하고 부르자 계집종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는데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사색이 된 얼굴이었다. 민우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어젯밤 그 곡소리 너도 들었느냐? 도대체 누가 그토록 서럽게 우는 것이냐? 계집종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초점을 잃고 있었다. 선비님,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저 담장 너머 일은 모르는 게 약입니다요. 계집종은 민우의 시선을 피해 도망치듯 자리를 떴고 민우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 집안의 하인들이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공포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죄수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민우는 답답한 마음에 저택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잡초가 무성하고 낡은 기와 조각들이 널려있는 폐허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곳 구석진 행랑채 마루에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 한 명이 쭈그리고 앉아 다 해진 무명천을 기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노파의 얼굴은 쭈글쭈글한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움푹 들어간 눈은 세월의 풍파와 모진 고초를 겪은 이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이 노파가 이 집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알아차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노파가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탁했지만 묘하게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있었다. 민우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짐짓 점잖은 말투로 말을 건넸다. 할멈 이곳에서 오래 사셨소. 노파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민우를 빤히 쳐다보다가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산 송장이 산 세월을 세어 무엇하리요. 그저 죽지 못해 살 뿐입니다. 민우는 노파의 곁에 털썩 주저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강수라는 이에 대해 아시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노파의 손에 들려있던 바늘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노파의 주름진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에서 탄식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이름을, 그 불쌍한 이름을 어디서 들으셨소? 노파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민우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듯 속삭였다. 선비님,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어서 떠나십시오. 그 원기가, 강수나으리의 원혼이 밤마다 제 머리를 찾아 이 집안을 헤집고 다닙니다. 민우는 노파의 손을 감싸 쥐며 진정시킨 뒤 차분하게 물었다. 내가 어젯밤 그를 보았소. 목이 없는 채로 피를 흘리며 서 있는 그를 말이요. 도대체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 왜 그는 목이 잘린 채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것이요.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먼 하늘을 응시했는데 그녀의 기억은 끔찍했던 10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듯했다. 강수나으리는 이댁의 호위무사였습니다. 검을 쓰는 솜씨가 조선 제일이라 칭송받았지만 마음씨는 더없이 곱고 충직한 분이셨지요. 노파의 이야기는 쉰 목소리에 실려 끊어질 듯 이어졌다. 10년 전 최대감은 지금처럼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 아니었고 정적들의 위협 속에 늘 불안에 떨던 시기였다고 했다. 강수는 그런 최대감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수차례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문제는 최대감의 의심병과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최대감은 반대파를 숙청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 영모 사건을 조작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더러운 일을 수행할 희생양으로 자신의 가장 충직한 칼이었던 강수를 지목했던 것이다. 대감마님께서는 강수 나으리가 정적들과 내통하여 영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씌우셨습니다. 강수 나으리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감마님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충신을 버리신 게지요. 노파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날 밤 대감마님은 강수 나으리를 뒷마당으로 끌고 가 변명 한마디 들으려 하지 않고 직접 칼을 들어 그분의 목을. 노파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는데 그 울음소리는 지난밤 민우가 들었던 그 기이한 곡소리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민우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짐을 느꼈다. 권력을 위해 자신을 지켜준 충신의 목을 베어버린 주군. 그리고 그 억울함에 목이 잘린 채로도 주군의 집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충직한 영혼.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그 시신은, 잘린 머리는 어디에 있어? 민우의 질문에 노파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사랑채 쪽을 가리키며 입술을 달싹였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대감마님께서 그 머리를 어딘가에 숨기셨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머리를 찾지 못한 귀신은 저승으로 가지도 못하고 매일 밤 자신의 머리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냐? 쥐새끼처럼 숨어서 무엇을 쑥덕거리는 게야. 민우와 노파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는데 저만치서 최대감이 산발을 한 채 지팡이를 휘두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며칠 사이 더욱 기괴하게 변해 있었는데 값비싼 비단옷 위에는 붉은 경면주사로 쓴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했다. 최대감은 민우와 노파 사이를 번갈아 노려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자네 내 경고를 잊었나? 호기심은 명을 재촉한다고 했을 텐데 그는 노파를 향해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천한 것 혓바닥을 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거. 늘 노파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고 민우는 앞을 가로막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대감마님, 제가 길을 잃어 잠시 길을 물었을 뿐입니다. 노파를 탓하지 마십시오. 최 대감은 민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기괴하게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길을 잃었다. 그래 자네는 길을 잃은 게야. 아주 위험한 길로 들어섰지. 그는 품속에서 노란 종이 뭉치를 꺼내더니 민우의 가슴팍에 거칠게 쑤셔 넣었다. 이걸 방문 앞에 붙여라.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귀를 막고 눈을 파낸 듯이 지내야 할 것이야.
안 그러면 자네 목 위에 달린 그것도 온전치 못할 테니. 최대감은 광기 어린 웃음소리를 흘리며 돌아섰는데 그의 등 뒤에 붙은 수많은 부적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은 마치 그가 수천 마리의 나방떼에 둘러싸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민우는 최대감이 사라진 뒤 떨고 있는 노파를 위로하고 별당으로 돌아왔다. 손에 쥐어진 부적은 붉은 글씨가 마치 피처럼 선명했는데 그것은 잡귀를 쫓는 부적이 아니라 원혼을 가두고 억누르는 저주에 가까운 형상을 하고 있었다. 최대감은 단순히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수의 원혼을 영원히 가두어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방 안에 들어와 앉은 민우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남의 집안일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그를 읽는 선비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당대의 권력자 최대감이었고 자칫하면 자신 또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그때 창밖에서 다시 바람 소리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7월의 붉은 노을이 창호지를 피처럼 붉게 물들이자 민우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분노,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갈망이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저택은 다시금 죽음의 정막 속에 잠겼다. 민우는 최대감이 준 부적을 문에 붙이는 대신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리고 촛불 앞에 앉아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했다. 쓱, 쓱, 먹 갈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는 결심했다. 이 집안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겠노라고. 밤이 깊어가자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다. 질척거리는 발소리, 그리고 그르륵거리는 숨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다. 어제처럼 배롱나무 주위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민우의 방 쪽으로 곧장 다가오고 있었다. 쿵쿵쿵. 마루를 울리는 진동이 민우의 엉덩이 밑까지 전해져 왔다. 민우는 붓을 내려놓고 방문을 향해 돌아앉았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어제는 듣지 못했던 아주 낮고 탁한 그러나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비님, 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것은 목 없는 귀신이 식도를 쥐어짜내어 뱉어내는 피 끓는 호소였다. 민우는 두려움에 온몸이 굳었지만 도망치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이제 진실의 문을 열 시간이었다. 떨리는 손끝이 차가운 쇠문고리에 닿았을 때 김민우는 자신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극심한 긴장감을 느꼈다. 끼익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리자 방 안의 호롱불빛이 마당의 어둠을 가르며 길게 뻗어나갔고 그 빛의 끝에 그 존재가 서 있었다. 목이 잘려나간 단면에서 솟구치는 검붉은 기운과 넝마처럼 해진 관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은 지옥도에서나 볼 법한 참혹한 형상이었으나 이상하게도 민우는 그 순간 공포보다는 비통함을 먼저 느꼈다. 귀신은 민우를 향해 달려드는 대신 피 묻은 손을 들어 천천히 허공을 가리켰는데 그 손짓은 마치 길을 안내하려는 듯 정중하면서도 애절했다. 민우가 마른 침을 삼키며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이냐 하고 묻자 귀신은 대답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 기이한 밤의 초대를 거절한다면 영영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직감이 발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는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귀신의 뒤를 쫓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귀신이 이끄는 곳은 낮에 노파를 만났던 행랑채 뒤편 잡초가 무성하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폐쇄된 후원이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와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의 정적 속에서 앞서가는 귀신의 형체는 마치 도깨비불처럼 희미하게 일렁였다. 민우는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기운을 느꼈으나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오로지 앞만 보고 걸었다.
수풀을 헤치고 당도한 곳에는 오래되어 이끼가 잔뜩 낀 낡은 우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우물 주변에는 부적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썩은 동아줄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귀신은 우물가에 멈춰서더니 잘려나간 목 부위에서 쿨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우물 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자 우물의 검은 아가리가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깊은 어둠을 드러냈고 민우는 본능적으로 저 깊은 곳에 자신이 찾아 헤매던 진실이 잠들어 있음을 깨달았다. 민우는 호롱불을 우물 난간에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바닥은 보이지 않고 깊은 어둠만이 멜리를 틀고 있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다는 말이냐? 민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옆에 서 있던 귀신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땅을 치는 시rop을 했다. 그 절박한 몸짓은 민우의 가슴을 울렸고 그는 결심을 굳히고 우물 옆에 놓인 두레박줄을 잡아당겨 보았다. 줄은 사가 끊어질 듯 위태로웠으나 아직 쓸만해 보였고 민우는 두레박을 천천히 우물 안으로 내려보냈다. 텅텅 우물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한참을 내려가서야 철벅하고 물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줄을 휘저어 바닥을 훑었는데 무언가 묵직한 것이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져 왔다.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인위적으로 가라앉힌 물건의 무게감이었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줄을 끌어올리자 썩은 물 냄새와 함께 진흙투성이가 된 보찜 하나가 딸려 올라왔다. 기름종이로 겹겹이 싸매고 우치를 한 나무 상자에 담겨 있어 오랜 시간 물속에 있었음에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보찜을 풀어헤치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반으로 부러진 녹슨 환도 한 자루와 붉은 글씨가 빼곡히 적힌 하얀 저고리 한 벌이었다. 민우는 호롱불을 가까이 대고 저고리에 적힌 글씨를 읽어 내려갔는데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먹물이 아닌 피로 쓴 혈서였고 10년 전 죽은 강수가 남긴 피 맺힌 절규였다. 나 강수는 주군을 위해 충성을 다하였으나 죽은 최대감은 자신의 역모를 감추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내 비록 억울하게 죽으나 이 검과 내 피로 쓴 글이 언젠가 진실을 밝혀주기를 하늘에 비노라. 글자 하나하나에 서린 원한과 억울함이 민우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는 비로소 최대감이 왜 그토록 두려움에 떨며 미쳐가고 있었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부러진 환도의 손잡이에는 왕실 근위대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강수가 단순한 사병이 아니라 왕명을 받고 파견된 첩자였거나 혹은 왕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음을 암시하는 증거였다. 최대감은 단순히 자신의 신복을 죽인 것이 아니라 왕의 눈과 귀를 속이고 국법을 어긴 대역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민우가 혈서를 움켜쥐고 고개를 들었을 때 우물가에 서 있던 귀신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한 줄기 서늘한 바람만이 남아 민우의 땀 식은 등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귀신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사라진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산자인 민우의 몫이었다. 그는 증거물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갈무리하여 품속 깊이 숨겼다. 이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날 최대감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며 10년 묵은 원한은 비로소 해소될 것이었다. 그러나 민우가 몸을 돌려 사랑채로 돌아가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우는 황급히 호롱불을 끄고 덤불 뒤로 몸을 숨겼는데 잠시 후 횃불을 든 하인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우물가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선두에는 최대감의 집사로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주변을 살피며 수하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분명 이 근처에서 불빛을 보았다.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뒤져라. 대감마님께서 오늘 밤은 특히 경계를 강화하라고 하셨다. 하인들은 몽둥이를 치켜들고 덤불을 쑤시기 시작했고 민우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들키면 죽음이었다. 최대감은 이미 민우를 의심하고 있었고 만약 그가 이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망설임 없이 민우의 목을 칠 것이 분명했다. 민우는 하인들이 반대편으로 수색을 나가는 틈을 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기어서 후원을 빠져나왔다. 별당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방에 도착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민우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품속의 혈서는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고 부러진 칼날의 차가운 감촉은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최대감은 민우의 동태를 살피려 들 것이고 민우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를 보이면 즉시 손을 쓸 터였다. 민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어떻게 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울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힐 것인가. 하지만 도망친다 한들 최대감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죽은 강수의 원혼이 눈에 밟혀 도저히 발길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았다. 새벽녘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무렵 민우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붓을 들어 부친에게 보내는 짧은 서신을 작성했다. 만약 자신이 잘못된다면 이 모든 사실을 관아에 고변해달라는 유서와도 같은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는 강수의 혈서와 칼 조각을 보찜 가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오늘은 최대감이 주최하는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도성의 고관대작들이 모이는 자리, 그곳이야말로 최대감의 죄상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강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민우 자신의 목숨을 건 최후의 도박판이 될 것이었다. 민우는 방문을 열고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강수 나으리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피 끓는 원한을 내 목소리로 세상에 알리리다. 날이 밝자마자 최대감의 저택은 연회 준비로 분주했다. 하인들은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마당에는 화려한 차일이 쳐졌으나 그 분주함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최대감은 더욱 화려한 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민우를 볼 때마다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민우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선비인 척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구석 자리를 지켰으나 그의 온 신경은 최대감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어 있었다. 연회가 무르익어 갈수록 술잔이 돌고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졌지만 민우의 귀에는 그 음악 소리가 마치 진혼곡처럼 들렸다. 그리고 밤이 깊어 보름달이 중천에 떠올랐을 때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둔 혈서를 꽉 움켜쥐고 붉게 취한 최대감이 앉아있는 상석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을 옮겼다.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고 연애의 소란스러움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일순간 칼로 베어낸 듯 뚝 끊어졌다. 그것은 김민우가 상석을 향해 걸어나가며 품속에서 시뻘건 핏물이 배어있는 저고리와 반으로 부러진 녹슨 환도를 꺼내들어 화려한 술상이 놓인 최대감의 면전에 내동댕이 쳤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감마님, 이 피비린내 나는 증거들이 도대체 누구의 피란 말입니까? 민우의 일갈은 천둥소리처럼 연회장을 울렸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고관대작들은 눈앞에 떨어진 흉물스러운 물건들을 보고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다. 흥겨운 가락을 뜯던 악공들의 손이 멈추고
춤을 추던 기생들은 비명을 삼키며 주저앉았는데 오직 최대감만이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민우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당혹감으로 잠시 흔들렸으나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살기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최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내려놓으며 이를 꽉 깨문 채 으르렁거렸다. 네 이놈, 감히 내 잔치판에 끼어들어 미친 짓을 벌이다니. 내 놈이 기어이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민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최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외쳤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듣고 있습니다. 10년 전 충직한 호위무사 강수를 역모로 몰아 참수하고 그 시신을 우물에 유기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자가 누구입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비통함으로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실의 힘은 좌중을 압도했다.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강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몇몇 늙은 대신들은 기억을 더듬으며 수군거렸고 최대감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방치했다가는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날 것임을 직감하고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여봐라. 당장 저 미친놈을 끌어내라. 내 집 안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주인을 능멸한 죄 즉시 목을 쳐서 저놈의 혓바닥을 뽑아버려라. 최대감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회장 외곽을 지키던 사병들이 시퍼런 칼을 빼 들고 민우를 향해 쇄도에 들어왔다. 민우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칼날들을 보며 죽음을 각오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강수 나으리 제 힘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부디 저승에서라도 이 원한을 사병의 칼이 민우의 목을 겨누고 내리쳐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마른 하늘에서 화광하는 굉음과 함께 벼락이 연회장 앞마당에 떨어졌다. 땅이 뒤흔들리고 기와장이 쏟아져 내리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갑자기 연회장의 모든 촛불이 일제히 꺼져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붙잡고 떨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스산한 바람과 함께 지독한 피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는 화려한 음식 냄새를 순식간에 덮어버렸고 어디선가 그르럭 그르럭 하는 짐승의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것은 민우가 밤마다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번개가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세상을 하얗게 비추자 사람들은 보았다. 연회장 입구 부서진 대문 사이로 걸어 들어오는 끔찍한 형상을, 목이 잘려나간 채 검붉은 피를 뿜어내고 있는 거구의 산의 강수의 원기가 한 손에는 자신의 잘린 머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녹슨 검을 든 채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희뿌연 안개와 함께 수많은 원혼들이 일렁이며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최대감의 권력욕에 희생되어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의 영혼이었다. 사병들은 공포에 질려 칼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으며 고관대작들은 체면도 잊은 채 갓을 벗어 던지고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오로지 최대감만이 다리가 풀려 도망치지도 못한 채 덜덜 떨며 다가오는 귀신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귀신은 느리지만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최대감의 앞까지 다가와 우뚝 섰다. 귀신의 잘린 목구멍에서는 끓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고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머리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최대감을 향해 입을 열었다. 죽은 내 머리를 돌려주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바쳤던 그 충성스러운 머리를 어찌하여 우물 처박아 썩게 만들었소. 머리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그 목소리는 최대감의 뇌리 깊숙한 곳을 직접 파고드는 듯한 울림이었다. 최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오지 마라. 오지 마.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내 놈이 역모를 꾸미지 않았느냐. 최대감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정하며 발악했으나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갈라지고 찢어져 있었다. 귀신은 대답 대신 피 묻은 손을 뻗어 최대감의 멱살을 움켜쥐어 번쩍 들어 올렸다. 허공에 발버둥치는 최대감의 모습은
마치 덫에 걸린 쥐새끼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때 민우가 용기를 내어 외쳤다. 대감, 지금이라도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비십시오. 당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업보입니다. 그러나 최대감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르는 심호크를 하며 헛소리를 짓거렸다. 나는 조선의 실세다. 귀신 따위가 감히 나를 심판하려 들어 썩 꺼져라. 귀신의 손에 들린 머리가 슬픈 표정으로 최대감을 내려다 보았다. 가엾은 죽은. 끝내 뉘우치지 않으시는군요. 그렇다면 내 머리 대신 당신의 머리를 가져가야겠습니다. 귀신은 최대감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머리를 최대감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썩어 문드러지고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강수의 머리와 눈이 마주친 최대감은 으아악 하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눈을 까뒤집고 거품을 물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자신의 죄악이 실체화되어 자신을 짓누르는 영혼이 파괴되는 고통이었다. 하늘이 다시 한번 번쩍이더니 벼락이 최대감의 사랑채 지붕을 강타했다. 불길이 치솟아 오르며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불이야 귀신이다를 외치며 앞다투어 도망쳤고 화려했던 잔치판은 순식간에 지옥 불바다로 변했다. 불길 속에서 귀신은 최대감의 몸을 휘감고 타오르는 불꽃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민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목없는 몸통이 민우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듯한 모습이 불길 너머로 어른거렸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이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작별 인사였다. 민우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강수의 원호는 10년 묵은 한을 풀고 불길과 함께 서서히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불은 밤새도록 타올라 최대감의 저택을 집어삼켰다. 관아의 포졸들이 출동하여 불을 끄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날이 밝았을 때 남은 것은 검게 타버린 잿더미뿐이었다. 민우는 잿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으나 최대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완전히 타버린 사랑채 터 한가운데 마치 누군가에게 참수당한 것처럼 목과 몸이 분리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최대감일 것이라고 수군거렸으나 그 시신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우는 그 시신 곁에 떨어져 있던 반으로 부러진 녹슨 환도를 주워 들었다. 칼날에 묻어있던 붉은 핏자국은 불에 타 사라지고 없었으나 그 칼이 품고 있던 슬픈 사연은 민우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관아에서는 최대감의 집에서 발견된 혈서와 민우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살아남은 노파와 하인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서 최대감의 악행을 고발했고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최대감이 조작했던 영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자 억울하게 죽었던 강수와 그의 가문은 신원되었고 최대감의 가문은 삭탈관직 당하고 재산은 몰수되었다. 하지만 민우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런 세속적인 결과가 아니었다. 그는 잿더미가 된 저택의 후원 우물이 있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물은 무너져 내렸지만 민우는 그곳에 작은 돌무덤을 쌓고 향을 피웠다. 강수 나으리,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머리는 찾지 못했지만 당신의 명예는 되찾았습니다. 민우가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아침 햇살이 비추는 돌무덤 위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나비는 민우의 주위를 한 바퀴 빙돌더니 푸른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다. 민우는 보찜을 다시 챙겨 들었다. 과거 시험은 이미 물 건너간 뒤였고 서울에서의 출세길도 막혔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권력의 허망함과 인과응보의 준엄함을 두 눈으로 목격한 그는 이제 더 이상 헛된 명예를 굳는 선비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억울한 사연들을 기록하고 위로하는 진정한 이야기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무너진 대문을 나서며 민우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폐허가 된 저택 위로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살아남은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희망의 바람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다.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원한과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어둠 속에 숨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가끈을 고쳐매고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길을 떠났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지난밤의 지옥도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눈부시게 맑고 투명했다. 김민우는 검게 그을린 기둥 하나에 기대어 앉아 한때 위세를 떨치던 최대감의 저택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코끝을 맴도는 매캐한 탄 냄새와 섞여 희미하게 느껴지던 비릿한 혈향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밤새 도성을 뒤흔들었던 천둥 번개와 괴기스러운 곡소리도 멈추었고 오직 타다 남은 석가래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와 바람에 날리는 잿가루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관아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분주하게 잔해를 뒤지며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고 담장 너머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백성들이 웅성거리며 이 기이한 몰락을 구경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표정에는 동정보다는 인과응보를 목격한 자들의 서늘한 두려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를 털어내며 자신이 이 거대한 비극의 생존자이자 증인으로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있음을 상기했다. 포졸들이 사랑채 터에서 수습한 시신들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는데 개 중에는 화재로 인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태반이었으나 유독 한 구의 시신만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최대감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것이었는데 기이하게도 불길이 그의 몸을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모기 쪽은 깨끗하게 잘려나간 듯 사라지고 없었으며 그 절단면은 불에 탄 흔적보다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단번에 베어진 듯 매끄러웠다. 검시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연신 혀를 차는 동안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머리를 가져갔다. 업보가 머리를 쳤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민우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최 대감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자신의 죄악이 결국 그 자신의 육신의 가장 끔찍한 형태로 각인되어 세상에 드러났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권력으로도 재물로도 심지어 주술로도 막을 수 없었던 하늘의 심판이 그곳에 있었다. 민우는 포졸들의 재질을 뚫고 이제는 다 무너져 내려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는 후원의 우물가로 향했다. 지난밤 귀신이 그토록 슬프게 가리키던 그곳 강수의 원한이 10년간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그 차가운 감옥은 이제 햇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민우는 근처에 굴러다니는 워미 하나를 집어들고 우물 주변의 흙과 잔해를 파내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놀림은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우면서도 경건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진흙과 기와 조각들 사이에서 하얗게 바랜 뼈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머리뼈는 찾을 수 없었으나 늑골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부러진 화살촉들과 손에 쥐고 있던 낡은 호패 하나가 그 유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강수, 10년 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한 채 차가운 우물 바닥에서 구천을 떠돌아야 했던 충신의 육신이 비로소 따뜻한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민우는 입고 있던 도포를 벗어 유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뼈마디 하나하나를 추스르는 그의 손길에는 깊은 애도와 존경이 담겨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우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낯선이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힘없는 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한 연민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진실을 밝혀낸 불굴의 영혼에 대한 경외감이었다. 민우는 유골을 수습하여 보찜에 넣고 저택 뒷산의 양지 바른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도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으로 살아서는 갇혀 지냈던 강수의 영혼이
죽어서나마 자유롭게 세상을 굽어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택한 장소였다. 민우는 맨손으로 땅을 파고 유골을 안치한 뒤 흙으로 봉분을 둥글게 쌓아 올렸다. 비석조차 세울 수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지만 그 위로 쏟아지는 햇살만큼은 왕능 부럽지 않게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민우는 품속에서 미리 챙겨온 닭주 한 병을 꺼내 무덤 앞에 뿌렸다.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가자 민우는 무덤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강수나으리, 이제 이승에서의 고단했던 짐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당신의 머리는 비록 찾지 못하였으나 당신의 이름과 명예는 이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은 심판을 받았으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저승길 평안히 가시옵소서.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고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신기하게도 무덤가에 피어있던 들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한참 동안 무덤가에 앉아 도성 아래를 내려다보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권력이란 것이 한순간의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되새겼다. 최대감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을 잃었고, 강수는 모든 것을 잃었으나 결국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다. 산을 내려온 민우는 마을 어귀에서 살아남은 늙은 행랑어멈과 마주쳤다. 그녀는 잿더미가 된 집터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는데 민우를 보자 달려와 덥석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선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강수나으리가 10년 묵은 한을 풀고 가셨습니다. 어젯밤 꿈에 강수나으리가 나타나셨는데 그토록 찾던 머리를 다시 찾으셨는지 온전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더이다. 노파의 말에 민우는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다. 귀신이 찾아 헤매던 머리는 물리적인 육신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와 억울함을 알아주는 누군가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우는 노파의 손에 자신이 가진 엽전 몇 푼을 쥐어주며 말했다. 할멈, 이제 고통 없는 곳으로 가서 남은 여생 편안히 사시오. 이 지독한 악몽은 어젯밤 불길과 함께 모두 타버렸으니 노파는 연신 허리를 굽혀 절을 했고 민우는 그녀를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렸다. 민우는 한양도성을 빠져나오는 길목에서 잠시 멈춰섰다. 애초에 과거 급제라는 부푼 꿈을 안고 들어왔던 성문이었으나 나가는 그의 보찜에는 책 대신 깨달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벼슬길에 연연하는 풋내기 선비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이면을 보았고 죽은 자와 산 자가 얽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묘한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민우는 각근을 고쳐매고 끝없이 펼쳐진 길을 바라보았다. 저 길 끝에는 또 어떤 억울한 사연과 기이한 이야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을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귀신도 그 어떤 악인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민우의 도포 자락을 휘날리게 했다. 그 바람 속에는 더 이상 피냄새나 썩은 물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향긋한 풀냄새와 흙내음, 그리고 삶의 활기가 느껴지는 사람들의 땀냄새가 실려 있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파란 하늘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세상만사 세옹지 마라 하였거늘 내 갈 길이 어디인들 어떠하리. 그는 지팡이를 짚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뒤로 멀어지는 한양도성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최대감의 저택이 있던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풀들이 싹을 틔우며 죽음 위로 피어나는 생명의 질긴 생명력을 증명하고 있었다. 전설은 그렇게 잊혀가는 듯 했으나 민우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목없는 귀신과 정의로운 선비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았음 쉴 것이었다. 길을 걷던 민우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의 매 한 마리가 원을 그리며
유유히 날고 있었다. 마치 억울함을 털어버리고 자유를 얻은 강수의 영혼처럼 매는 높이 더 높이 날아올랐다. 민우는 그 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다시 앞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보찜 속에 든 붓과 벼루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그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세상을 유랑하며 숨겨진 진실을 기록하고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는 야담가 예단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해는 중천에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민우의 그림자는 길게 뻗어 그가 나아갈 길을 미리 닦아주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다.